오늘의 주인공은 칠순을 맞이한 임순자 여사입니다. 그녀의 칠순 잔치에서 며느리는 직접 귀한 명주 한 병을 올리며 시어머니의 인생이 좋은 술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향을 내기를 기원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전 술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순수한 호의로 그녀는 그 효도 선물을 사돈에게 양보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술병이 개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돈 어른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실려간 그 현장에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환한 미소를 짓던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 누구보다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계획된 덫이었을까요? 그 명주병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며 이 효도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설계자는 누구였을까요? 마음의 쉼터 인생 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축복으로 시작해 비극적 운명으로 끝맺지만 그 이야기의 막을 함께 걷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임순자 올해로 딱 70이 되었습니다. 평생 고등학교 강단에서 화학을 가르쳤지요. 저는 비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오색 찬란하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화학 반응들을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으니까. 저는 제가 화학을 알기에 인간 세상의 위장과 거짓도 웬만큼 꿰뚫어 본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 바로 제 칠순 잔치날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연은 저를 위해 서울 잠실의 5성급 호텔 최고층 연회장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롯데 월드타워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죠. 자식과 손주들 그리고 수많은 하객이 모였습니다. 번듯한 정장 차림으로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의젓하게 응대하는 아들 민준이와 우아한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제 옛 동료와 친구들을 살갑게 챙기는 며느리 서연이. 그 모습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온화했습니다. 제 가슴속은 진실한 충만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연회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 조명이 어두워지며 사회자가 감동 어린 목소리로 가장 중요한 효도 선물 증정식을 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이가 한눈에 봐도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짙은 원목 상자를 들고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여매오니 그 아이는 제 무릎 곁에 웅크리고 앉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샹들리에 조명을 받은 눈동자가 물기를 머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적당한 떨림이 섞여 있었죠.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하신다며 가끔 위스키를 즐기셨던 걸 알아요. 이건 저랑 민준 씨가 해외 경매에서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낙찰받아 온 거예요. 아주 희귀한 30년산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싱글 몰트 위스키예요. 이름이 세월 타임이래요. 며느리가 나무 상자를 열자 물방울 모양으로 디자인된 크리스털 병 안에서 호박색 액체가 영롱한 빛을 뿜으며 벨벳 받침 위에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남은 날들이 이 좋은 술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그윽해지기를 바라요. 매일매일이 온화하고 깊은 맛을 내는 날들이 되셨으면 해요. 며느리는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엄연히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그 순간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제 옛 동료들과 친구들은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임 선생님, 정말 복도 많으시네.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 취향까지 저렇게 세심하게 챙기다니 정말 효부네 효부. 쏟아지는 칭찬을 들으며 평소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를 바라보는 제 가슴은 거대한 감동과 따스함으로 빈틈없이 채워졌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로 술을 끊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천리길 마다하지 않고 제 취향을 맞춰 사온 그 마음이 어떤 비싼 선물보다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서연이의 손을 잡고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들었습니다. 얘도 참 뭐하러 이런 비싼 돈을 썼니? 애미는 너희들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훈훈하고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회자가 또 다른 우연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인공 임순자 여사님의 기쁜 날일 뿐만 아니라 마침 사돈어른이신 박 회장님의 69번째 생신이기도 합니다. 박 회장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분위기는 다시 한번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사돈 테이블 쪽에 앉아 계시던 박 회장님, 즉 서연이의 친정 아버지께서 사람들의 환호 속에 불그레한 얼굴로 일어서서 손을 흔들며 화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그 포장도 화려하고 값비싼 위스키를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이미 술을 마실 수 없으니 이 좋은 술을 집에 두어봤자 장식품에 불과할 텐데 너무 아깝지 않은가. 제 사돈인 박 회장님은 소문난 애주가였습니다. 아들 민준이 말로는 대개 전용 와인셀러가 있고 세계 각지에 명주를 수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차와 헌불 지혜화신 보남의 꽃을 빌려 부처님께 바친다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자마자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라 여겼습니다. 며느리의 정성도 헛되이 하지 않고 사돈 간의 화목함과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으며 제 잔치에 훈훈한 미담을 하나 더 얻는 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묵직한 나무 상자를 들고 무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사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서연이도 제 뒤를 따랐지요. 사돈의 어른, 저는 싱글벙글 웃고 계신 박 회장님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혈압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금주령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귀한 술을 제 곁에 두는 건 술에 대한 모독이지요. 오직 사돈어른 같은 애주가께서 드셔야 이 술의 진가가 발휘될 겁니다. 마침 오늘 생신이라 하시니 제가 이 술을 사돈께 양보해 올리겠습니다. 사돈어른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말을 마치고 술을 건네려는 찰나였습니다. 제 곁에 서 있던 서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며 창백해졌습니다. 이여,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날카로운 비명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고른. 서연이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저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나무 상자에 닿기도 전 다른 한 손이 곁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옆에 서서 여전히 그 효자다운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교묘하게 몸을 틀어 저와 서연이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서연이의 팔을 꽉 움켜쥔 그의 소나귀 힘은 단호하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아해하는 박 회장님과 하객들을 향해 능숙하게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하하하, 역시 우리 어머니 마음 씀씀이는 못 당하겠네요. 장인어른 어머니의 정성이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술은 자고로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마셔야 제격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서연이의 그 찰나의 실수를 부부간의 사소한 의견 차이 정도로 완벽하게 포장했습니다. 민준이에게 팔을 꽉 잡힌 채 꼼짝도 못하던 서연이의 창백한 얼굴 위로 울음보다 더 괴로운 억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두 사람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저는 그저 서연이가 선물을 너무 아꼈던 탓이고 민준이가 처세술이 좋아 상황을 잘 넘긴 것이라 여겼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 효도주를 정중하게 박 회장님의 손에 넘겨드렸습니다. 박 회장님은 입이 귀에 걸리도록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술을 받아 들자마자 호기롭게 그 정교한 코르크 마개를 땄습니다. 짙은 이탄 향과 과일 향이 섞인 묵직한 위스키 향기가 순식간에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역시 명주는 다르군요. 그는 작은 잔에 술을 한 잔 따르더니 저를 향해 건배를 제의하고는 단숨에 들이키셨습니다. 연 회장은 화기애애했고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저는 제 뒤에서 아들이 얼마나 무서운 눈빛으로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아내를 경고하듯 노려보고 있었는지 그때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잔치는 모두가 즐거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일어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작별을 고할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몇몇 옛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사돈 테이블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사돈 초에 여사님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우리 모두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만면 홍조를 띠고 정정하시던 박 회장님이 얼굴이 흑빛이 되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한 채 가슴을 쥐어뜯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의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마치 뼈 없는 연체 동물처럼 스르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삐발리, 빨리 119 불러. 의사 없나요? 여기 의사 선생님 안 계세요. 하객들의 비명 직원들의 다급한 발소리. 초에 여사님의 통곡 소리가 뒤엉켜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즉시 달려가 장인어른 곁에 무릎을 꿇고 다급하게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 서연이의 반응은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달려가 아버지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우두커니 서서 쓰러진 박 회장님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어머니 초의 여사보다 더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싹!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공포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내지르는 히스테릭한 절규 같았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다리가 풀린 듯 털썩 주저앉더니 마치 뼈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도 깊은 공포와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실신해 버렸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연극 같은 상황을 보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이라는 이름의 현 하나가 퉁겨졌습니다. 와의 서연이의 반응이 저렇게 이상할까? 박 회장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문제가 바로 서연이가 가져오고 제가 전달했으며 민준이가 억지로 권하게 만든 그 술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박 회장님과 극도의 충격으로 실신한 서연이는 나란히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민준이와 최 여사도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객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넓은 연회장에는 곧 저와 호텔 직원 몇 명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난장판이 된 사돈 테이블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끔찍한 가설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리를 하러 들어오려는 직원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챙길 물건이 있어서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 주겠어요. 저는 직원을 내보내고 모든 혼란의 시발점이 된 그 테이블로 홀로 걸어갔습니다. 반쯤 비어있는 세월 위스키 병과 박 회장님이 방금 사용하신 아직 술방울이 남아있는 크리스털 잔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그것들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상체를 숙여 마치 정밀한 화학 실험을 하듯 조심스럽게 술잔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위스키 특유의 짙은 몰트 향 사이로 제 코는 아주 미세하지만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이질적인 냄새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술 냄새도 음식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톡 쏘는 듯한 희미한 화학 약품의 냄새. 제 심장은 바닥 없는 심연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이 술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니 확실한 증거가 없다. 아들에게 말할까 절대 안 된다. 연회장에서 서연이를 힘으로 제압하고 입을 막던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제가 믿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이 음모의 가담자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핸드백에서 평소 간식을 담아 다니던 깨끗한 지퍼백 몇 장을 꺼냈습니다. 냅킨으로 손을 감싸고 박 회장님의 타액과 지문이 묻은 크리스털 잔을 조심스럽게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위스키 병뚜껑을 단단히 잠그고 더 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온매무새를 다듬고 그 기이한 기운이 감도는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병원은 아수라장일 테고 아들과 사돈댁 식구들이 다 모여 있을 텐데 제가 나타나면 불필요한 경계심만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치명적인 비밀이 담긴 증거물을 들고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위험한 기운을 내뿜는 술병과 함께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명 아래서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는 그 위스키를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와 끝없는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내가 술을 끊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기분에 취해 사돈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저는 자문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그들에게 그 작은 가정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신혼집의 계약금도 제가 다 내주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나를 죽이려 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망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보다 더 냉정하고 경험 많은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어 우리 집 아랫집에 사는 은퇴, 전 서울지방경찰청 베테랑 형사였던 이웃사촌 이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예요.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지금 좀 올라와 주실 수 있으세요? 큰일이 생겼습니다. 이 형사님은 금세 올라오셨습니다. 제 창백한 얼굴과 탁자 위에 놓인 정체불명의 술을 보자마자 단번에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하셨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술을 선물한 과정부터 제가 양보한 일, 사돈이 쓰러진 일, 그리고 며느리의 과장된 반응과 술에서 맡은 이상한 냄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 형사님의 표정은 전례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수많은 사건 현장을 누비던 그 예리한 눈빛으로 저에게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임 여사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최근에 뭔가 특별히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적 없습니까? 그리고 아드님은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이상한 낌새는 없었나요? 그리고 그는 술병을 가리키며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뱀을 숲에서 끌어내려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타총영사 다차오 징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세요. 여사님이 여전히 아들만 끔찍하게 아끼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머니인 척 하셔야 합니다. 이 형사님의 조언은 혼란스러운 제 머릿속을 비추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에게 내 의심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들이 익숙해하는 그 온화하고 무해한 노인네 역할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이 형사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최근 행동들을 필름을 되돌리듯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뇌리를 스치는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중대한 사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약 한 달 전 서연이가 유난히 친절하게 저를 데리고 보험사를 방문했던 일이었습니다. 발단은 그녀가 집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제 오래된 생명보험 증권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여면이 그때 그녀는 마치 대륙이라도 발견한 듯 과장된 말투로 말했었습니다. 이 증권 너무 오래됐잖아요. 수익자가 아직도 돌아가신 아버님으로 되어 있네요. 이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때는 참 꼼꼼하고 세심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도움과 조언에 따라 수익자를 죽은 남편에서 하나뿐인 아들 김민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저를 구슬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 오르는 것이 보세요. 10년 전 5천만 원이랑 지금 5천만 원이 같나요? 어머니 지금 건강하시니까 이참에 보장 금액을 좀 늘리시는 게 어때요? 저희 자식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선물 하나 남겨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녀의 현란한 말솜씨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보장 금액을 5천만 원에서 무려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10억짜리 보험과 칠순 잔치에 등장한 독주.
이 두 가지 사실은 마치 자석을 댄 쇠 조각처럼 제 머릿속에서 탁 하고 달라붙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음모의 윤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제가 보험금을 증액하고 수익자를 변경하게 만든 뒤 효도주라는 명목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를 황청일로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죽으면 그 10억이라는 거액의 보험금과 유산은 자연스럽게 민준이의 손에 들어갈 테고 그들 부부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테니까요. 추론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만큼 악랄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의문점도 따라왔습니다. 만약 그 술이 정말 나를 죽이려던 것이었다면 왜 내가 사돈에게 양보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막지 않았을까? 서연이의 그 순간적인 당황은 이해가 갑니다. 계획이 틀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는 그는 맡기는커녕 오히려 서연이를 제압하고 그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설마 민준이는 술에 독이 든 걸 몰랐을까? 이 모든 게 서연이 혼자만의 단독 범행일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를 누르던 민준이의 그 침착하고 단단한 소나귀 힘 그리고 지나치게 완벽했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아내를 감싸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폭주하려는 공범을 제어하는 냉정한 범죄자의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설마 그들의 계획 속에 저와 심장병을 앓는 사돈어른, 우리 둘 다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장기판의 말이었던 것일까요? 누가 마시든 상관없다는 듯이 마음이 헝클어진 실타 아래처럼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 가장 아끼던 정구를 떠올렸습니다. 학창시절 화학 성적이 가장 우수했고 머리 회전이 빠르던 아이. 지금은 국내 유수의 화학 분석 기관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비싼 술을 선물 받았는데 맛이 좀 이상해서 가짜 술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연회장에서 가져온 위스키와 밀봉해둔 술잔 샘플을 들고 직접 그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정우는 반갑게 저를 맞이하며 장담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3일 안에 이 술의 족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 3일은 제 인생에서 1세기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3일 후 전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여유가 사라지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심각함과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제가 아주 위험한 걸 발견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그 술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정우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정상적인 알코올 성분 외에 술병의 원액과 술잔의 잔여물에서 고농도의 비식용 화학 물질이 동시에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 물질은 질산이소소르비드, 이소솔비데 디니트레이트, 유도체입니다. 제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모를 리 있겠습니까? 저는 수십 년을 화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혈관 확장제로 협심증 치료제의 주성분입니다. 정우는 전문가다운 어조로 제가 이미 뼛속까지 알고 있는 화학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이 약물 자체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지만 치명적인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알코올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코올은 이 약물의 혈관 확장 효과를 순식간에 증폭시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단시간에 급격한 혈압 저하로 쇼크가 올 수 있어요. 하물며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알코올과 이 약물의 결합은 심장이라는 폭탄의 뇌관을 직접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에 홀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졌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심장을 폭발시키는 뇌관. 정우의 말은 사망 선고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돈 어른의 일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도 제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는데 서연이는 왜 친아버지를 그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해치려 했을까요? 거대한 미스터리와 공포가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저를 올감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 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분석 결과를 낱낱이 알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 여사님, 이 형사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술과 증거물은 잘 숨겨두시고요. 제가 바로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이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 후 며칠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 형사님의 당부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사돈의 건강만을 걱정하는 자애로운 시어머니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닭죽을 쑤어 민준이와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사돈인 초의 여사는 간장이 끊어질 듯 울었고 서연이 역시 곁에서 창백한 얼굴과 퉁퉁 부은 눈으로 누구보다 슬퍼 보였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장모와 아내를 위로하고 병원 잡무를 처리하며 흠잡을 데 없는 사위이자 남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름 끼치는 연기력을 보며 제 가슴은 몇 번이고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뒤 이 형사님 쪽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찾았습니다. 경찰의 심층 수사 끝에 더 깊고 어두운 두 번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박 회장님은 반년 전 가족들 몰래 다른 대학병원에서 정밀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경찰이 그 병원에서 확보한 진료 기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심장병과 합병증인 신장 질환은 이미 말기까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잔인한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길어야 1년이라고요. 이 사망 선고를 받은 박 회장님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외동딸 서연이 몰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유언장을 고쳤습니다. 경찰은 그 유언장을 작성한 담당 변호사를 찾아냈고 법적 절차 앞에서 변호사는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회장님은 새 유언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건실한 전자부품 공장의 지분 대부분과 강남에 있는 수백억 원대 빌딩을 딸 서연이가 아닌 조카에게 상속하도록 지정했습니다. 조카는 공장에서 성실하게 그를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에게 남겨진 건 약간의 현금과 보석뿐이었습니다. 왜요 친딸을 두고 왜 제가 묻자 이 형사님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조카를 후계자로 점찍었습니다. 반면 딸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커서 씀씀이가 해펐고
사위인 민준 씨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답니다. 재산을 그들에게 넘겨주면 몇 년 안에 다 탕진할 거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딸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남기고 헛된 꿈을 꾸지 못하게 하려던 겁니다. 낙타이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서연이가 어떤 경로로든 아버지의 유언장 변경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2주 전 그녀는 여러 로펌을 돌며 같은 질문을 집요하게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공증된 유언장을 썼는데 돌아가신 후에 그게 최종본이 되나요? 새로운 유언장으로 덮었을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들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민법상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순되는 유언장이 여러 개라면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적법한 유언장이 효력을 갖습니다. 즉, 아버님께서 새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연이에게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지만 그녀는 정상적인 상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서연이의 음모가 완벽하게 그려졌습니다. 첫째, 그녀는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둘째, 아버지가 죽으면 막대한 유산을 뺏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셋째, 가장 최신의 유언장만 있다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미 딸에게 실망했고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뜻을 뒤집는 새 유언장에 서명하게 만들까요? 그녀는 가장 어둡고 효율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아버지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 서류에 지장만 찍으면 되는 살아있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스키는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해 혼수 상태에 빠뜨리기 위한 첫 번째 수였습니다. 박 회장님이 식물인간이 되면 그녀는 유일한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변호사와 공증인을 매수하거나 속여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넘긴다는 새 유언장에 서명하게 만들 셈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순환고리이자 폐륜적인 범죄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조사 결과를 듣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의문 하나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채여음부터 목표가 아버지였다면 왜 그 독주를 굳이 시어머니인 나에게 주는 효도 선물로 위장했을까? 왜 굳이 나를 거쳐가게 만들었을까? 설마 내가 술을 양보할 거라 예상했을까? 아니, 세상에 그런 완벽한 예지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계획 속에 나 임순자는 처음부터 구계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 또한 그들의 장기판 위에 놓인 말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깨달음이 뇌리에서 폭발했습니다. 10억 원으로 증액한 그 상해보험. 더 끔찍하고 거대한 음모의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나 혹은 박 회장님. 우리 둘 중 누구라도 쓰러지면 그들 부부는 떼돈을 법니다. 내가 마시고 죽으면 10억 원의 보험금과 내 유산. 박 회장님이 마시고 쓰러지면 유언장을 조작해 수백억대 재산 탈취. 이것은 플랜 A와 플랜 B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굴러가도 그들이 무조건 이득을 보는 양면 살인 게임이었습니다. 저와 사돈 어른은 그들에게 그저 당첨금 액수가 다른 두 장의 복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긁어서 나오는 대로 대박인 셈이죠. 이 사실을 깨닫자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그날 연회장에서 아내를 제지하며 짓던 그 차가운 미소, 그 침착함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모든 인과관계를 파악한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마지막 가면을 제 손으로 벗겨내야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비통한 효녀 연기를 하는 며느리와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저는 화학 분석 보고서와 박 회장님의 변경된 유언장 사본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두 문서를 본 순간 서연이의 얼굴은 죽은 사람보다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산이 낱낱이 까발려졌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발작하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난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아빠가 좀 일찍 쉬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야. 사촌 오빠한테 다 뺏길 수는 없잖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저는 그녀의 발악을 무시했습니다. 제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없는 아들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말해 보거라. 너는 이 연극에서 무슨 배역을 맡았니? 민준이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빛은 공포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해. 제가 평생 써본 적 없는 힘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제 기세에 눌려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었을까요? 민준이의 마음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울면서 가장 추악한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그 역시 방관자가 아닌 주모자였습니다. 그는 회사 몰래 한 무리한 주식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린 것은 물론 사채 빚만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매일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에게 서연이가 악마의 속삭임 같은 계획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들은 양가 부모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태를 분석했고 저와 박 회장님이 단기간에 거액을 안겨줄 수 있는 유일한 타깃임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이는 친정 아버지 쪽을 맡아 병세 파악, 유언장 조사, 법적 허점을 노렸고 민준이는 저를 맡아 보험금 증액을 유도하고 연 회장에서 상황에 따라 대처하기로 역할 분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 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마셨으면 오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건 나였겠구나. 그렇지. 민준이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잔인한 긍정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일그러진 저 남녀를 보며 제 가슴속에 남은 일말의 미련조차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 번 가기도 전에 연결되었습니다. 형사님 들어오세요.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열리고 사복을 입었지만 엄숙한 표정에 경찰 2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제 이웃 이 형사님이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혼비백산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안방에서 경찰이 걸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민준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물었습니다. 이 형사님은 탁자 위에 공기청정기로 위장해 두었던 녹음기를 집어들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김민준 씨, 박서연 씨. 이 형사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방금 두 분이 나눈 모든 대화는 녹음되었습니다. 당신들을 존속살해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존속살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서연이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준이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충격과 공포 후회, 그리고 자신이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믿었던 늙은 어머니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순간에 허망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온순하고 무해해 보였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이 상상하던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비참한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이 집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가식에 온기마저 쓸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벌어진 체포 작전은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명백한 물증과 자백 녹음 앞에서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고 전날 병원에 들러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박 회장님을 면회했습니다. 두꺼운 유리 너머로 튜브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 역시 친딸과 믿었던 사위에게 배신당한 가엾은 아버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백발이 되어버린 초에 여사님은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위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두 어머니는 이 비극의 가장 처참한 패배자들이었으니까요.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서연이는 주모자로서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받았고 민준이는 종범이고 뒤늦게나마 뉘우치는 기색을 보였기에 형량이 조금 감경되었지만 그의 젊은 날은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보름을 더 버티시다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서울에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슬픈 기억으로 얼룩진 이 도시를 떠나 제주도 서귀포의 한적한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마당에 텃밭을 일구고 책을 읽습니다. 젊은 시절 꿈이었던 유화를 배우기 위해 문화센터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단순하고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깊은 밤이 되면 한때는 똑똑하고 효성지극했던 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눈치챘더라면, 아이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조금 더 빨리 알아챘더라면, 하지만 인생의 만약은 없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아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잔혹한 심판인지 아니면 더 큰 죄악으로부터 그를 멈추게 한 구원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라는 선을 지켰다는 것. 그것 하나만은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임순자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칠순 잔치에서 시작해 끔찍한 폐륜 범죄로 끝난 이 이야기. 탐욕 앞에 무너진 인간의 본성이 참으로 서늘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하나뿐인 아들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낸 것이 너무 비정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인면수심의 범죄 앞에서는 대이멸친 다이미의
친만이 유일한 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아들 민준. 그는 아내의 꼬드김에 넘어간 걸까요? 아니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이미 탐욕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임순자 여사였다면 술에 독이 든 것을 안순간 아들을 위해 덮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냉정하게 덫을 놓아 진실을 밝혔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과 법이라는 잣대 사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과연 어디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장 따뜻해 보이는 효심 뒤에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